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세 번째 제시문 백석 시인의 두보나 이백같이 하고 고정희 시인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요 두 작품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과제학습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이라는 시에서 표현상 특징을 율격, 심상, 시상정계로 나누어 서술하라. 여러분들 학습지 제출한 거 보니까 다 잘했습니다. 자, 먼저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삼엄보죠. 삼엄보가 우리의 전통적 율격 내지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자, 삼엄보. 그 다음에 이제 엄수율로 볼 때는 7호조, 6호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7호조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6호, 8호는 변조라고도 하고, 변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어떤 시각적인 거 하고, 꾀꼬리가 울면 청각적인, 요런 심상들이 쓰였고, 시상전개는 외딴봉우리 먼 곳으로부터 외딴 집으로 가까이 원경에서 건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인데, 자, 이 우물에 비친 대상, 뭐가 비쳤냐면 어떤 사나이, 이 화자를 좀 객관화된 어떤 표현으로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사나이가 비치는데 그 사나이에 대한 정서,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인데 유리에 비친 대상과 대상에 대한 정서를 서술하면 됩니다. 자, 유리에 뭐가 비치느냐면 차고 슬픈 것이 비칩니다. 그 다음에 유리에 언날개가 바닥거리는 그런 모습이 비칩니다. 그 다음에 유리에 물먹은 별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 그 있던 유리에 비쳐있던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유리에 비친 대상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비칩니다. 그럼 이 네 개는 뭐냐 하면 너는 했으니까 아마 사람일 텐데 이 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화자의 어떤 어린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죽은 아이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유리창에 화자가 서 있는데 그 유리에 뭐가 비치는 거죠. 그게 죽은 아이의 형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죽은 아이를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친 대상은 자, 네 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인데 직접적으로 정서와 관계되는 것은 슬픈이 있습니다. 슬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로운 황홀, 한심사, 어떤 외롭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자의 정서는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슬픔과 어떤 외로움이죠. 근데 특히 왜 간접적이라고 했냐 하면 화자 정서가 슬픈 게 아니라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해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슬프다는 것보다는 이 슬픈 정서가 굉장히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롭다고 하는 정서는 뒤에 황홀함과 만나가지고 이 외로움의 정서가 역시 절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대상은 4개가 됐고 그 다음에 정서는 슬픔, 외로움 이런 정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보나 이백같이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월, 보름, 명절이라는 거죠. 대보름 같으면 요즘은 정월, 대보름을 큰 명절로 안 치는데 이제 옛날에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를 쭉 명절로 봤다는 거예요. 자, 명절인데 화자는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있고 쓸쓸하다는 겁니다. 화자의 어떤 그 상황은 명절인데 타국에 있다. 자, 근데 옛날에 두보나 이백, 그렇죠. 이 당나라 때 시인이니까 아주 오래됐죠. 이 시인들도 먼 타향에서 이런 명절을 맞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오늘 내가 고향의 집에 있다면 새 옷도 입고 새신도 심고 이렇게 고기도 억수로 많이 먹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는 고향에 있지 않고 타향에 있기 때문에 때 묻은 옷, 입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향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명절이니까 설 명절이니까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떡국을 사 먹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달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A와 관련된 문제. 고향에서의 명절을 새 것의 이미지로, 타향에서의 명절을 낡은 것의 이미지로 연결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내가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근데 지금은 때 묻은 입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과거로부터 반복되었다. A 부분은 과거로부터 반복된 게 아니고 현재 타향에서 고향에 있으면 이랬을 텐데 그런 거니까 반복되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되겠죠. 디귿 리얼 미음은 B 할 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어떤 그 명절날 고향에 있지 않고 타향에 두보와 이백의 고향 고국이니까 중국이 되겠죠. 타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타국에서 고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향에 있다면 음식도 많이 먹고 한다는 이런 고향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보면 타향에서 제일 주된 정서가 쓸쓸함이죠. 쓸쓸함. 아니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 이런 정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외로움. 아니면 고향 생각하는 거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정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 시인들도 이날은 어느 식당에 찾아가서 원소를 먹으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향 생각하면서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떡국을 먹으면서 이 그리움이나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달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두보와 이백도 이날 어떤 그 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식당이죠. 식당에 가서 원소를 먹는다는 거죠. 원소라고 하는 어떤 중국 떡을 먹으면서 역시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따라서 이 원소와 떡국은 시적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위안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보나 이백도 화자와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명절날 타향에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되 자, 떡국은 아까 아는 어떤 그 위안 어떤 의미로 봤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식당에 가서 떡국을 앞에 놓고 먹으면 슬픔이 밀려올 거다. 아이고 이 명절날 혼자 타국에서 떡국 먹는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폭죽이 터집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 막 들립니다.
자, 그런데 나는 쓸쓸함, 이 쓸쓸함이 너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화자는 시적 상황을 보면 명절날 타국에서 어떤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두보와 이백이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아마 상상컨대 자, 두보와 이백도 명절날 타향에서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겼듯이 이 시인도 그런 두보와 이백처럼 훌륭한 작품을 좀 남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과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기억은 원소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두보와 이백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질적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 되죠. 떡국과 시적 의미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떡국은, 요 원소는 위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떡국은 슬프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떡국을 놓고 먹으면 슬픔이 밀려들 거다.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추억하는 것도 가능하고 슬픔을 심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폭죽이 터지는 장면은 화자와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고정희 시인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사라지는데 여백을 남긴다고 했는데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조금 어려운데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정리해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근데 무덤인데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었는데 이 여백은 말씀보다 크다는 거죠.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게 말씀보다 크다. 말하는 것보다는 말 없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석양 무렵 동상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시냇물 따라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자, 이 잔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백에 가면 온갖 잔소리입니다.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따라서 이 잔소리는 긍정적 의미겠습니까? 부정적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부정적 의미. 내면적 갈등이나, 번뇌나, 고민이나, 이런 등등,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됩니다. 고뇌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냇물 따라 흘러 바다로 사라지는 거죠. 바다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망막궁상 오솔길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게 바람이 사라지는지 잔소리가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 잔소리들이 시냇물 따라 바다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람을 따라 산으로 사라지고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갈등과 고뇌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 어머니의 어떤 무덤 앞에 앉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내 갈등이나 고뇌를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니라 말 없이 여백인데 아무 말이 없는데도 이런 어머니를 추억하고 어머니를 떠올리면 이런 갈등과 고뇌가 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는 부재하지만은 실제로는 없지만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와 같은 거죠.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직접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여백이 쓸쓸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쓸쓸함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런 여백, 이게 갈등과 고뇌를 해소시켜주는 거니까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그랬습니다. 쓸쓸함일 수도 있지만은 탄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즉 어머니가, 자, 이 어머니가 나로부터 사라졌죠.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큰 여백으로 남아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여백으로 남았듯이 나도 너에게 여백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백으로 더 큰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나도 너에게 여백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멸, 없어짐 이런 거와 관련지어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에서는 없지만은 더 큰 어떤 말씀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비와 관련된, 자, 비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키는, 여기 이제 공감각이죠. 그러면 요 부분 봅시다. 잔소리들이 흘러 바다로, 잔소리라고 하는 거는 청각인데 흘러 이거는 시각적이죠.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고, 내면의 어떤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는 그런 거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억, 디귿 이걸 담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봤고, 리얼 보면 무덤이죠. 무덤. 자, 이 무덤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부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 맞는 얘기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을 얻는 과정, 무덤이지만 말씀보다 더 큰 여백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음과 관련해서 이제 잡초입니다. 잡초. 이거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 이상과 달리 초라한 것임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가 쓰러진 뒤, 내 마음의 잡초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내가 너와 이별할 때 어떤 심리적 갈등이나 고뇌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이 초라하다 이런 정도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걸 담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보겠습니다. 이 두보나 이백같이 제목이 그건데, 그러면 두보나 이백, 특히 이제 두보라고 하는 당나라 시인이 진짜 명절날 타향해서 보냈냐? 자, 요거는 이제 두보의 시를 그래서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귀안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기러기라고 하는 두보의 시인데, 요 시를 읽어보고 화자가 처한 상황, 자, 가는 명절날 화자가 이제 타향에 있다, 타국에 있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정서, 쓸쓸함이랄까, 외로움이랄까, 이런 정서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 시를 읽고 처한 상황과 정서, 태도를 한번 서술해 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나 작품이죠.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 시의 어떤 무덤이라고 하는 시적 의미는, 그렇죠. 일반적 인식의 무덤하고 이 시에서 무덤하고는 좀 달랐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요 물소리입니다. 이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최치원의 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시 두 개를 갖다 놔봤습니다. 여기 있는 물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물소리가 일반적으로 내지는 이 시에서 어떤 시적 의미를 지니는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시적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서술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고,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제시문 이육사 시인의 꽃과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또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